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소름 끼치는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서울에 살았던 초딩 시절 우리 집 가는 길에 있던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 우리 집도 그런 집이었고 그 동네 집들이 거의 그런 형태였어. 보통 방 두세 개, 부엌, 거실, 조그만 마당. 우리 학교 등굣길에 있던 그 집이 언젠가부터 빈집이 되었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비 때문에 그 집 가족들이 야반 도주를 했나 그럴 거야. 사람들이 몇씩 찾아오고 그 집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욕도 하고 화풀이로 대문도 때려 부수고 했거든.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집이었는데 사람이 안 사는 데다 대문까지 부셔지다 보니 급격히 폐가가 되어 가더라고. 몇 개월이 흘러 한여름을 나고 나니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폐가의 위험을 갖추었어. 집 하나 훅 가는 거 금방이더만. 그런 집이 대부분 그렇듯 그 집도 그 동네 공부 싫어하고 말 안 듣는 소위 불량 형들의 아지트가 되었어. 때론 일탈의 장소로 형, 누나들의 미팅룸이 되었고 때론 가출한 이 나라의 새싹들의 하룻밤 합숙소가 되기도 한 그 집은 항상 본드와 부탄을 푸는데 사용한 검정 봉지와 빈 가스캔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지. 내가 예전 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게 폐가야. 산 사람 피해서 귀신 꼬이기 마련이야. 산생물이 아닌 무생물인 집은 거기 사는 사람을 통해 운기와 생기를 얻어. 그래서 사람이 떠나면 급격히 기운을 잃어서 생기를 싫어하는 귀신들이 터잡고 사는 거야. 그 집은 급기야 일부 간땡이 부은 형들이나 범죄자만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 매일 지나다니는 나는 처음엔 좀 꺼려지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무서워졌어. 그러다 어느 날 기어이 사단이 일어났어. 아침에 언제나처럼 밥 먹고 씩씩하게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집 앞에 이른 시간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었어. 난 너무 궁금했지만 지각하면 혼나니까 일단 학교를 갔어. 학교가 동네다 보니 학생들도 다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등교를 했더니 우리 집 근처가 집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 둥이야, 너 새벽에 들었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그 빈집 쪽에서 전설의 고향 소리가 났대. 비명소리 말야. 친구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말을 꺼내질 말지. 내 성질 알면서. 그날 하루 종일 궁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학교가 파하자 맞아 정보 수집을 위해 동네로 뛰어갔어. 이모네 집도 안 들리고 말야. 내가 이모네 집을 안 들리는 날은 1년의 손으로 꼽았거든. 갔더니 역시 내 짐작대로 정보의 보고인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시는 중이었어. 분명 그 일에 관해선 것 같았어. 내가 어릴 땐 거의 매일 빵바지를 좋아해서 그걸 많이 입었거든. 난 닌자로 변신해선 바퀴벌레처럼 사사삭 아줌마 뒤에 숨었어. 그리고 매일 빵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엿듣기 시작했어. 겨우 아줌마들 허리에도 못 미칠 꼬마라 아무도 모르더라. 워낙 여러분이 얘기하셔서 헷갈렸지만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이랬어. 그날 밤 새벽 3시경 고요한 밤에 그 집 쪽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 그때까지 깨있던 사람들과 그 소리에 깬 사람들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었나 봐. 잠시 후 경찰이 오고 혹시 범죄가 발생했을지 몰라 랜턴을 켜고 긴장하며 그 집을 수색하는데 가출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3명이 하나는 거실에 둘은 방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해. 경찰 아저씨들이 억지로 정신이 들게 깨워선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눈이 풀려선 한동안 덜덜 떨기만 하고 말을 못하더래.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이 좀 된 후 얘기를 하더래.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경찰 아저씨들이 웃었대. 그분들이 그걸 믿을 리 없잖아. 경찰이 니들 본드 불었지? 하고 야단을 치셨는데 그 형들이 불긴 불었는데 정말 귀신은 봤다고 하더래. 그래서 시간도 죽일 겸 얘기를 들어줬나 봐. 그 형들이 그날도 거기서 놀기로 하고 술이랑 담배랑 본드를 사서 갔었나 봐. 그리고 밖에서 안 보이게 조그만 후레쉬를 켜고는 본드 한 봉지씩 하셨나 봐. 그렇게 해롱해롱해서는 웃고 떠들며 놀았다고 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같이 갔던 세 친구 중 한 친구가 들어오더래. 분명 옆에 앉아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말야. 방에 있던 두 형은 놀라서 너 어디 갔다 오냐고 했는데 그 형은 배 아파서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래. 머리가 삐쭉 설 대로 서선 정신이 든 한 형이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던 자기 옆자리를 황급히 비췄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갔다 온 형이라 생각한 그것은 불빛에도 가슴 밑으로만 선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옆에 앉아 있더래. 그 형은 너 누구냐고 하며 더듬으며 물었는데
후레쉬 불빛에도 보이지 않던 얼굴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긴 목 위에 달려 툭 튀어나오더니 불빛은 형 얼굴 앞에 들이대며 웃으며 그러더래. 이런, 들켜버렸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방에 있던 두 형이 일과 일하면 지금 얘기한 건 일형이었어. 그 형은 자기 왼편을 비춘 거였어. 목 긴 귀신이 화장실 갔던 형이라 생각한 거지. 그때 옆에 앉아있던 이 형도 떨리는 손으로 겨우 라이터를 켜서 자신의 오른편을 비추고 있었다고 해. 그 형은 화장실 갔다 온 형이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 거지. 라이터 불빛에 비친 그놈은 생전 본 적이 없던 놈이더래. 근데 그런 놈이 친구인 척 친구 목소리로 얘기를 한 거야. 이 형이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 누구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게 웃으며 감았던 눈을 뜨더래. 눈이 눈동자가 좁쌀만하고 전부 하얗더란다. 그런 얼굴로 웃으며 그러더래. 이런, 나도 들켰네. 그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리고 이 형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 방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본 화장실 다녀오던 형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갔어. 지 혼자 살겠다고 친구 다 버리고 말야. 그러나 세 걸음도 못 갔대. 돌아서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뚱형 앞엔 방 안에 기절해 쓰러져 있는 두 형이 서 있더래. 놀다 어디 가냐 하면서. 그 형들의 얘기는 묵살되었어. 그냥 본드 불어서 집단 환각을 일으킨 걸로 가볍게 취급되었지. 그리고 그 집은 계속 방치되었어. 그 집을 등하교 때 계속 지나다녀야 하는 건 내겐 여간 고역이 아니었어. 그 집에 꼬이는 귀신들이, 특별히 나쁜 귀신들은 그나마 아니어서 해에 입은 기억은 없었어. 지금과는 달리 경험 부족인 어린 시절이라 어쩌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호기심에 쳐다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히 당황하고 다 보인다고 표시 팍팍 내고 다녔거든. 그 집에 놀러오는 귀신들은 나만 지나가면 다들 창가에 모여서 쳐다보고 그랬어. 그러다가 사건이 또 터졌어. 이번엔 지난번 본드 사건과는 다른 강력 사건이었어. 본드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소소한 일탈이라 처벌 대신 집으로 연락이 가서 법의 응징 대신 아버지의 구타 응징을 받고 말았는데 이번엔 교도소 갈 일이 생긴 거야. 본드 사건 한동안 후에 또 밤에 그 집에서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 난 또 못 듣고 쿨쿨 잘 잤는데 아주 그날은 동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다음 날 등교할 때 데자뷰를 보면서 또 하교와 동시에 얘기꽃을 피우고 계신 아줌마들 틈으로 잠입했어. 그날 들은 얘긴 이래. 그날 새벽 발전기에 들어선 어떤 남자가 혼자 귀가 중인 아가씨를 따라가서 흉기로 협박을 해서는 그 집으로 끌고 갔었나 봐. 요리에 드시려고. 여자를 눕히고 작업을 하려 하는데 아가씨가 반항하자 때려서 기절을 시켰대. 그리고는 아가씨 빤스를 벗기고 작업에 들어가려고. 자기 바지랑 빤스를 벗고 여자 위에서 막 합체로봇 놀이를 시작하려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래. 여자 머리맡에 없던 신발 끝이며 발끝이 보이더래. 그래서 뭐지? 하고는 고개를 들어봤더니 귀신 3사가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더래. 쪼그리고 앉아서. 흡사 뭐하고 있어? 다음 편 하는 것 같더래. 남자는 온 동네가 울리도록 비명을 지르고 기절을 했어. 경찰들이 도착해서 발견했을 땐 더러운 방바닥에 날도 추운데 아랫도리를 닦은 남녀가 기절해 있었대. 여자는 맞아서 남자는 귀신 보고 놀라서. 그리고 그 새벽에 은팔찌 채워져선 순찰차에 실려갔다고 해. 들리는 소문에는 기절해 있던 남자의 한 부분은 주인이 기절했는데도 꿋꿋이 깨어서 지조를 지키는 바람에 좋은 증거가 되었다고 해. 그 남자는 폭행, 협박, 강간미수로 교도소 간 걸로 알아. 아가씨는 다행히 이를 당하기 전에 남자가 기절해서 본의 아니게 귀신들에게 은혜를 입은 택이 되었지. 그 뒤론 그 집에 대해 밤에도 특별히 경찰들의 순찰이 강화되었는데 집은 이젠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밖엔 없을 만큼 부셔졌어. 그렇게 동네 흉물이 되어가고 자꾸 이상한 일이 있고 그 집서 귀신 봤다던 사람도 여럿 나오던 어느 날이었어. 언제나처럼 학교를 끝내고 이모네 집에 갔어. 손님이 와 계셨는데 많이 보던 아저씨였어. 난 잠시 생각하곤 아저씨가 누군 줄 알았어. 우리 집 근처 사시던 우리 집에도 몇 번 찾아오신 적이 있던 우리 동네 동장 아저씨였어. 나중에 아저씨가 가시고 난 후 들어보니 아저씨는 그 집 문제로 이모에게 찾아온 거였어. 처음에 똥형 일행이 말했을 때야 아무도 믿지 않고 웃고 넘어갔지만 그 뒤에 발전기 아저씨 사건도 있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격담에 동장으로 그냥 넘어가기 힘들게 된 거야. 그렇다고 정식 의료에서 굿을 할 수도 없고
관에서 무당에게 구세를 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리 날 거고, 빈집이지만 어엿한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철거도 못할 일이고, 이모는 알겠다고 아저씨를 돌려보내시곤 다음 날 준비를 하여 그 집에 가셨어. 나도 하고선 이모 치마자락 꼭 붙들고 난 쫄랑쫄랑 따라갔지. 나의 히어로 이모가 계신데 무엇이 무서우랴? 어린 시절 난 이모가 염라대왕이랑 맞짱 뜨셔도 이길 줄 알았어. 어린 아들이 복인 아버지가 세상 제일의 용사이든 말야. 이모는 그 집에 가서는 준비해 가신 막걸리를 집안 여기저기 떠놓으시고 기도를 하셨어. 그런 후 막걸리를 집 반과 집 주변에 골고루 뿌리시고는 준비해 가신 부적을 집 여기저기 붙이시고는 내게 둥이야 가자. 이제 이 집 나중에 부술 때까지는 귀신들 안 들어올 거니까 이제 괜찮아. 그 뒤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지를 못했어. 물론 이상한 거 본 사람도 없었고, 이모가 낮에 몰래 하신 거라 사람들도 몰랐기에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 뒤론 몰래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어느 날 다 해결이 되었는지 그 집은 철거가 되고 거기엔 새 집이 지어졌어. 새 집에 이사 온 사람들도 이모가 귀신들 다 내보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를 해주신 덕에 붙박이 지방령이 되진 않았기에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었지. 두 번째 이야기, 결핍. 몇 년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며칠간 삼촌네 집에 맡겨진 적이 있었다. 숙모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사촌 동생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도 넓어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시간, 일손을 돕느라 젓가락이나 컵을 사람 수에 맞게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컵이 하나 많은데, 그래서 식탁 위를 찬찬히 보니 젓가락이나 접시도 4개 있으면 될 것을 5개씩 놓아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삼촌네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삼촌과 숙모, 사촌 동생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왠지 누구 신발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벗어서 나란히 옆에 둬봤지만 그래도 결핍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게다가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과 저녁 때마저 나는 전날처럼 식기를 하나씩 더 놓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지만 이쯤 되면 묘하게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묵은지 나흘째 되는 날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깼다. 옆 침대에서 사촌 동생이 자고 있었기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로 어렴풋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안에 있나 싶어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도 노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마 삼촌이나 숙모가 안에 있겠지.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노라니 복도 저편에서 삼촌이 왔다. 안에 숙모가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안에 있었는데. 당황해서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사라져 있었다. 소름이 돋아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가볍게 열렸다. 안에는 변기밖에 없었다. 정말로 누가 있었다고 삼촌에게 항변했지만 삼촌은 어이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다. 동아리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좀 일찍 자라.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한 달 남짓 되는 식객살이 동안 구두나 옷 씻기 같은 데서 나는 계속 결핍감을 느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후 설날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 어쩌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삼촌의 말에 따르면 옛날 숙모가 사촌 동생을 낳기 전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아이는 유산됐고 그 후로 사촌 동생을 임신할 때까지 숙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핍감은 아마 그 아이 때문이었겠거니 싶어 묘하게 무서웠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삼촌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오빠. 딸아이가 3살 되던 해 중고로 대형차를 샀습니다. 나도 딸도 신이 나서 커다란 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정도 지날 무렵 딸이 차에 타려다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저 오빠가 화가 났어.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에 오빠가 있다는 거야? 저기에 오빠가 앉아서 째려보고 있잖아. 라며
딸은 아무도 없는 맨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다시 한번 딸을 껴안아 차에 태우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응, 이제 화 안 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몇 번이고 차에 타는 걸 거부하곤 했습니다. 그 오빠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고 있어도 웃고 있을 때와 화가 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오지마 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하고 묻자 차에 있는 오빠가 집으로 온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무서워졌지만 딸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는 집이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벌써 현관까지 왔다고 무서워 화내고 있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마구 날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현관 쪽으로 가서 예, 그만둬 들어오면 안 돼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무서워서 반쯤 울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을 보며 펑펑 울고 있는 딸을 꼭 껴안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며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적부터 천장 구석에 할머니가 있어 오늘은 할아버지가 왔네 라며 이상한 걸 보는 딸이었지만 그 오빠처럼 두려워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던 소금을 현관에 뿌리며 위협하듯 큰 목소리로 들어오지 마, 우리 딸 겁주지 마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장 먼 방에 들어가 딸과 둘이 꼭 껴안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자 이제 간 것 같아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겨우 마음이 놓여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후 친척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의 남자아이 영이 달라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딸과 같이 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매일 함께 놀고 싶은데 딸이 차를 타지 않아 화가 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집까지 찾아오는 건 위험한 일이니 집 근처에 소금을 뿌려두고 차 안에 귀여운 인형이라도 둬서 영을 달래주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는 딸도 문제없이 차에 타고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지금도 타고 있고 오빠가 타고 있다던 맨 뒷자리에는 딸과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봤던 것에 대해 물어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성장에 따라 영능력도 점차 사라지는 것일까요? 집 앞까지 그것이 나타난 적은 한 번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려운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저는 어릴 적부터 촉이 엄청 좋았습니다. 슬프게도 좋은 일에는 촉이 좋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는 촉이 좀 좋습니다. 일상에서도 한여름인데도 온몸에 순간 소름이 돋거나 등골이 정말 싼 한기를 느끼며 갑자기 주변의 기류가 바뀐다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살기 같은 냉기가 확 퍼지는 기분. 그런 냉기를 느낄 때면 주변에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더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에피소드를 뽑자면 때는 바야흐로 못된 기운이 폭발하던 중일 시절입니다. 학원을 끝 마치고 PC방을 향해 이성을 잃고 늑대처럼 뜀박질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45분. 안 돼. 9시 이전에 입성하여 1시간은 즐겨야 해. 하는 심정으로 뛰쳐나왔는데 신호가 딱 빨간불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비 중2병 포텐셜 터지기 직전에 봉우리가 슬슬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중일이었죠. 신호등 따위는 무시하고 차도 전부 멈춰 있겠다 무단 횡단을 시작합니다. 버스가 2대가 시야를 가린 상태였고 앞은 텅 빈 상태라 평소라면 그냥 무단 횡단을 하였을 텐데 멈춰선 버스를 지나가려던 순간 거짓말처럼 등골에 평소 느끼던 서늘한 기분이 쫙 들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이 바닥에 붙으며 마치 제 귀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듯 큰 소리로 안 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2초 정도 차들 사이에서 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나가려던 자리에 다른 버스가 광속같이 쌩하고 지나가더군요. 아마도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니겠죠. 그때 이후로는 절대 무단 횡단을 안 합니다. 못난 손자 좀 더 살게 해주려고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어김없이 일상의 싸늘한 냉기를 자주 느끼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평범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평소에도 헛것이나 귀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원체 튼튼했던 토실토실한 녀석이라 20살이 되기 전
19살 겨울방학 시즌에 90kg를 육박하여 청바지 지퍼가 욕을 하더군요. 살 좀 빼 돼지야. 20살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내 학창시절 변화를 주자고 다짐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한 달간 밥 쥐똥같이 먹으며 헬스 2시간씩 하니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kg씩 빠지더군요. 한 달 만에 25kg 감량. 미쳤지요. 이때가 제가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즌입니다. 몸의 밸런스가 전부 깨지고 몸의 기가 다 빠졌는지 정말 어디에 눕기만 하면 5초 안에 가위에 눌리며 생전 본 적 없는 헛것들이 보이더군요. 밤마다 자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제 방에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애기들 여러 명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4~5살의 어린아이들의 노는 소리. 저는 순간 놀라서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분명 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보이는 곳은 저희 집 거실이고 제 몸이 누운 자세에서 시계가 걸리는 높이 정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근데 눈만 떠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애기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의 7년 전 이야기인데도 꼬마 셋이 나눈 이야기와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더군요. 얘, 왜 데려왔어? 재밌잖아. 혼날 텐데. 이러더니 셋이서 옛날에 닥터캡슐 광고의 랄라라 같은 목소리로 여럿이서 노래 부르더니 에이 재미없다 가자. 라는 말을 듣고 필름이 끊기듯 순간 기억이 끊기고 다시 제 방 침대에서 눈이 떠졌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이 다 망가지면서 거의 1년 정도를 헛것보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과 식단을 통해 몸을 회복하니 자연스럽게 헛것도 안 보이고 가위도 한 번도 안 눌리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누가 죽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기류가 냉랭하게 바뀌는 것을 느끼고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 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5번째 이야기, 풍습.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랄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라 그닥 현실적인 공포는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 사람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친가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친가는 깊은 산속에 있어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다. 어릴 적에는 TV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니 산에서 놀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벌레를 잡으러 돌아다니거나 기지를 만들어 전쟁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당연히 산속이니 여러 동물과 만나는 일도 잦았다. 뱀, 너구리, 그리고 원숭이. 특히 원숭이는 그 무렵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탓에 점점 수가 늘어나 우리가 산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어도 곧잘 주변에 나타나거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 당시 마을에서는 원숭이가 애물단지였다. 기껏 가꾼 밭을 망쳐놓거나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른들은 정부가 원숭이 수렵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직접 원숭이를 사냥하고 있었다. 잡은 원숭이는 모두 어느 할아버지네 집으로 보내졌다. 그 할아버지가 마을 촌장 비슷한 원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원숭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지만 종종 원숭이의 사체를 들고 그 할아버지네 집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본 적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그 할아버지네 집에서 나를 찾았다. 그 무렵에는 나도 머리가 커서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었기에 마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싫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이 나서서 필사적으로 다녀오라고 보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네 집에 가자고 말하는 할아버지는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정절을 하고 있었다. 올해 몇 살이느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런 인사치레 후 할아버지는 집안 다다미 20장 정도 크기의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기분 나쁜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얼굴과 크기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사냥한 원숭이인 듯 싶었다. 하지만 생긴 게 이상했다. 원숭이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 작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언뜻 보면 송곳니가 난 채 가죽이 벗겨진 작은 사내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시체 주변에는 다른 마을 노인들이 쭉 둘러앉아 무언가 소근소근 말을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아직 17살이냐며 몇 번이고 물었다. 갑작스레 펼쳐진 광경에 당황해 있는 내게 노인들이 소복을 건네며 갈아입으라 했다. 둘러앉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웠기에 나는 순순히 그 말을 따랐다.
옷을 갈아입자 노인들은 시체를 방에서 뜰로 옮겨 뜰에 있는 작은 데에 올려놨다. 온마시라의 의식이니 A의 장남, 비로다. 할아버지가 거창하게 운을 띄우자 주변 노인들은 끝도 없이 이름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동안 듣고 있자니 그건 우리 집안 선조들의 이름이었다. 천천히 부르는 이름이 대를 이어 내려와 내 이름까지 내려오자 할아버지는 관솔불로 대 불을 붙였다. 대는 불타기 쉽게 집과 헝겊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원숭이 시체가 기모노처로 불태워져 간다. 주변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해지고 그 사이 노인들은 병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원숭이가 충분히 구워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노인들은 원숭이를 불 속에서 끌어냈다. 그 후 구운 원숭이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어느새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잔치상 중앙에는 곡물을 올려놓는 받침대 같은 게 있어 거기에 구운 원숭이가 올려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침대 주위를 한 바퀴 돌자 노인 중 한 명이 원숭이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똑같이 한 바퀴 돌도록 강요한 후 해체한 원숭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내가 조심스레 한 바퀴를 돌자 할아버지는 내게도 원숭이를 먹으라고 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지만 아주 살짝만 갉아 먹었다. 탄 부분을 입에 넣어 씁쓸했던 것만 기억난다. 할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먹은 게 불만이었던지 더 먹으라고 강요했지만 그쯤 되자 나도 이런 캐캐묻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는 게 화가 나서 그대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후 노인들이 나를 다시 찾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했다. 부모님은 자취방에 자주 찾아오셨지만 내가 친가로 돌아간 적은 없었다. 부모님도 은근히 오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랬던 부모님에게 집에 오라는 연락이 온 것은 취직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집을 나설 때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집에 돌아온 첫날 부모님께 들었다.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고 무사히 살아있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께 온마시라의 의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물어보았다. 부모님 말에 따르면 먼 옛날 이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산신령이 아끼던 원숭이를 죽여버려 그 이후 마을 전체에 원숭이의 저주가 걸렸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 할아버지네 집에는 기영아가 태어나는 저주가 걸려서 저주를 풀기 위해 온마시라의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17살이 된 해 원숭이의 저주를 막기 위해 원숭이 고기를 먹인다는 의식으로 부모님도 17살 때 다 원숭이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네에 걸린 저주는 강했기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원숭이를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의식 당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려 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털이 많고 불그스름해서 몹시 원숭이와 닮은 모습이었다. 원숭이를 먹는 건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하자 두 분은 한숨을 쉬며 말하셨다. 다들 그런 생각은 했었지.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몇 대 전부터 계속 그 믿음을 이어온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 고기를 좋아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나는 원숭이 고기의 맛을 떠올리려 했지만 금세 그만뒀다. 만약 맛있었다는 기억이 떠오른다면 할아버지처럼 속 원숭이 고기를 먹으려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다. 6번째 이야기, 흉가를 찾아다니면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시간을 거슬러 약 5년 전 이맘때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흔히 말해 흉가를 한때 엄청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TV에 방송되었던 곳들도 즐겨 찾았죠.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을 몰랐었죠. 그게 착각 아닌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친구들 3명과 저까지 4명 이렇게 차를 몰고 소문난 흉가를 찾아갔죠. 가는 길에도 폐가나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꼭 들려서 건물 안을 꼭 들여다보곤 했죠. 하지만 뭐 귀신은커녕 개미 한 마리 안 보였지만요. 그러고는 다시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한참을 달렸더니 드디어 TV에 나왔던 흉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친구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그 흉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차에 라이트를 꺼놓고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들어가려는 찰나 친구 두 녀석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남자 새끼가 겁이 그렇게 많아. 한마디 툭 던지고 다른 친구 한 명과 그 흉가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흉가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며 구경을 했었죠. 근데 웬걸 TV에서 볼 때는 가볼 만하다 싶어서 왔는데 역시나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사진 찍던 친구 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본 저 역시 달려나가는 친구 뒤통수만 쳐다보고 죽어라 뛰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온 나는 친구에게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말없이 카메라를 저에게 주면서 보라고 했죠. 그때 찍은 사진은 화장실 욕조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소복 입은 여자 형체가 우뚝 선 채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5분 지나서도 보고 10분 지나서도 보고 카메라 배터리 빼놓았다가 다시 켜서 보길 수차례. 하지만 그 사진이 처음 본 그대로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쓰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온몸 전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10분쯤 멍을 잡고 있었죠.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친구들을 태워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친구들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저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론 다시는 흉가를 안 가겠다 다짐을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잠이 잘 오더군요. 그렇게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물을 들이키고 다시 누웠죠.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아까 겪은 일이 생각이 나더군요. 또다시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귀에서 뭔가 윙하더니 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몸에 힘을 마무리 줘도 소리를 마루리 질러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눈앞에서는 이상한 물체가 막 떠다니는 시츄에이션에 이미 온몸은 땀범벅이었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눈을 확 감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궁금한 마음에 눈을 살포시 떴습니다. 그런데 TV에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소복 입고 눈가엔 다크서클에 입가에는 피를 쭉 흘리면서 천장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이젠 눈꺼풀까지 마비가 되었는지 감기지가 않더군요. 그러고 한 몇 시간을 그 귀신과 눈싸움을 했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 누군가 내 몸을 막 때리더군요. 바로 우리 어머니 늦게 들어와서 내 잠까지 자냐며 깨우셨던 거죠. 그 바람에 저는 지옥 같은 그 시간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몸도 자유로워졌고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어제 겪은 얘기며 좀 전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직 술이 덜 깼냐며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떡 대신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맞았습니다. 눈물을 훔치고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제 찍었던 카메라에 또 다른 이상한 형체가 잡힌 사진들이 속속 보이고 또 친구 녀석 핸드폰에도 사람 얼굴 형체들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같이 간 친구 녀석들 모두 가위에 눌려 밤새 고생을 했다더군요. 우연인지 아님 귀신의 장난인지 몰라도 그 후론 귀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되었고 흉가 체험은 지금까지도 꺼려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후 이상한 형체 귀신 같은 것도 가끔씩 보이고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그런답니다. 더운 여름날 밤 더위를 식히고자 저같이 흉가나 폐가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허약하시거나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그 친구도 역시 여름 이맘때 당시 그 친구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친구 여러 명이서 차 2대를 몰고 그 흉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도착한 친구는 일단 아무 말 없이 그 흉가를 한번 쭉 훑어보았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었었고 했기 때문에 무서웠었다고 하더군요. 그 찰나 한 친구가 무섭다며 차의 노래를 크게 켰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 흉가에 대한 규칙이랄까? 그런 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게 하지 말 것, 담배 피우지 말 것, 귀신에 관한 욕하지 말 것, 건물 안에 모든 물건은 건드리지 말 것. 그러고는 그 흉가 앞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수다를 떨었다더군요. 그러길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건물 안에 구경을 하자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더군요. 그런데 무서운 마음에 친구의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건물 구석구석 돌도 던져가며 구경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흉가 입구를 시작해 옥상까지 구석구석 내 집 마냥 휘젓고 다녔다고 합니다. 소문난 흉가라 뭐 하나라도 볼까 하는 마음에 왔었는데 그런 마음과 반대로 좀 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길 얼마 후 늦은 밤이라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답니다.
친구들 역시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고 모두들 차에 타서 출발을 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자려는 순간 운전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해서 가는 길만큼은 안 자고 남자친구 졸리지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며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온몸에 힘이 풀리고 엄청 졸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며 고생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해 안 되겠다 싶어 노래를 크게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탄 친구들이랑 노래 맞춰 흥얼거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가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 없이 운전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말을 걸었답니다. 오빠 왜 그래? 졸려서 그래? 왜 그래?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는 운전만 하며 말을 씹었답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했는데 말을 씹히자 화가 난 친구는 남자친구 어깨를 때리면서 장난하냐? 왜 그래? 그런데 또 말을 씹더라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난 친구는 남자친구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눈에 검은 눈동자가 없고 흰 눈동자만 뜬 채 운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니 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순간 안 되겠다 싶어 차 핸들을 잡고 확 돌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가드레인을 밟고 차는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충격에 친구들과 일행은 모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신이 돌아왔고 친구들과 일행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친구가 누워서 기절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는 먼저 깨어 친구의 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몸이 뻐근하고 피곤해 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밤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된 거냐며 이야기를 시작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눈동자 막 돌아가고 입에 개거품 물고 발작을 하던 남자친구는 어제 있었던 기억을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잠깐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당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그 친구들 모두 병원 침대 나란히 누워 멍을 잡았다더군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며칠 입원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귀신의 장난일까요? 저 또한 똑같은 흉가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 친구 역시 이런 일을 겪으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오싹합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날 밤 호기심에 혹은 재미 삼아 흉가나 폐가를 찾게 되시면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던가 되도록이면 안 찾는 게 좋을 듯합니다. 7번째 이야기, 구렁이의 저주. 내가 어릴 적에 하루는 이모가 굿을 준비하시는 걸 봤어. 이모가 주관하시는 굿이었는데 당연히 나도 갈래를 외쳤고 따라가게 되었지.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는 이모를 따라 나서 선뜻이 아재가 운전하는 차에 타건 굿을 해야 하는 집으로 갔어. 요즘은 하도 소음에들 민감하셔서 주택가에 굿을 하는 걸 보기 힘들지만 그때만 해도 집에서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저택이었어. 말 그대로 저택이야. 멋들어진 돌담으로 둘려진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그 저택은 얼마나 집이 크고 터가 넓은지 속으로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까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식구가 단촐하더라고. 나이 많으신 노부부랑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기사도 하시고 비서 노릇하시는 집사 같은 분이셨나봐. 그리고 출간 딸이랑 분간 아들들도 와 있었어. 그리고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러 오신 동네분들도 꽤 많으셔서 이모의 굿을 도우러 오신 처사님들이나 제자분들과 이모들로 그 집의 넓은 잔디마당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내겐 다 이모들이었어. 자주 보다 보니 이모들과도 다 친했고 지금과는 달리 완전 귀요미였던 둥이는 이모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인기 절정남이었지. 이모들은 내가 울 거에 대비해서 각자 내게 잘 보이려고 준비한 깎아를 선물로 주시곤 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보이지 않는 공정거래가가 형성이 되더라고. 한 번 안겨주는데 깎아 2개, 뽀뽀는 3개. 소중히 한 번 만지는 데는 깎아 5개, 풀코스로 묶어선 할인가 적용해서 깎아 8개 이런 식으로. 그중엔 내게 유난히 집착하시던 여인네가 한 분 계셨지. 내가 유일하게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중학생 나이였었어. 생각해보면 겨우 5살 차이밖엔 안 나지. 하지만 겨우 초딩 1, 2학년이던 둥이에겐 그때의 중학생 나이인 누나는 너무 어른이었어. 그 누난 겨우 보아 데뷔 때 나이였으니 보아라 부르기로 하자. 누난 항상 내가 이모를 따라가서 보게 되면 내 보호자를 자청하셨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셨거나 날 업고는 다니셨어.
항상 베이비시터의 대가로 나에게 무리한 뽀뽀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감사합니다. 잘못했겠지만 그땐 뽀뽀가 너무 귀찮았어. 내가 오징어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실컷 해둘 건데. 그날도 그곳에서 누나를 만나고 둥이둥이 우리 둥이를 외치시는 누나의 무리한 뽀뽀 10번을 들어드리고는 누나랑 같이 굿 구경을 시작했어. 굿을 의뢰한 그 집 할아버지랑 가족들이 빌고 있는 가운데 이모는 굿을 시작했지. 그리고 이모의 몸에 할배께서 강림을 하셨어. 난 굿 구경 가선 안전했어. 굿 벌어지면 잡귀들이 많을 것 같지? 안 그래? 신령이 오시잖아. 일장이 출동하는데 셔틀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모의 몸에 신령이 오시고는 이모가 아닌 이모의 몸을 빌린 신령이 얘기를 했어. 근데 오시자마자 완전 화가 나셔서는 굿을 의뢰한 빌고 있던 할아버지를 쥐잡듯 하시기 시작했어. 감히 누굴 시험하려 드는 게냐? 네가 정령 천벌을 제대로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보구나. 터주신을 죽여놓고 속이려 들어. 빨리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할까? 빌고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당장 흑빛으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납작 엎드려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감히 신령님을 시험하려 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사람처럼 줄줄이 불기 시작했어. 그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꽤 크게 운수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셨어. 우리 이모랑은 모르시던 사이셨는데 득이 아저씨랑은 친분이 있으셨다고 해. 간혹 득이 아저씨께 사업상 조언도 받고 하시던 사이셨나 보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께 연락이 온 건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겹친다며. 어쩌면 좋으냐고 아저씨께 연락이 왔고 아저씨는 직감적으로 본인 능력 밖의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모께 얘기를 한 거였어. 이모는 이 얘기를 들으시며 처음엔 그 집에 굿을 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어. 모르긴 뭘 모르냐며 이유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건데 거짓말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더 이상 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신 거였지. 할아버지가 의심이 많으셨던 분인가 봐. 워낙 사입이 무속인도 많고 하니까. 무속인이 다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처럼 국가고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무속도 국가공인 무속인 1급, 2급, 신내림 전문 자격증, 작두타기 전문인 자격증, 진홍굿 전문 자격증. 뭐 이러면 좋겠지만 무당의 능력이 진짜면 이유를 말 안 해도 다 알아내겠지.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꼼수를 쓰셔서는 딱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이유만 빼고 얘기를 한 거였어.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한 이유는 이래. 굿을 하기 한 달 전쯤 분가에서 살고 있던 큰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를 온 거였어. 손주들이 아들 형제인 손자들이었는데 어른들이 집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동안 넓은 할아버지네 마당에서 뛰놀았고 한참 개구장이 들인 이 형제는 뭐 재미난 거 없나? 하고는 말썽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집 뒤뜰에서 장난칠 아이템을 득템한 거였어. 말썽 2인조가 집 뒤뜰에 갔는데 그때 돌담으로 된 그 집 담에서 정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고 해. 이 구렁이는 애들을 봤는데도 유유히 햇빛을 쬐며 일광욕을 했나봐. 그러자 무서웠지만 일이 재미있는 던전을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애들은 몬스터 때려잡듯 구렁이 사냥을 시작한 거였어. 멀리서 유현진과 박찬호로 빙의한 이 말썽 2인방은 강속구, 낙차 큰 커브, 싱커 등을 구사하며 구렁이에게 짱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구렁이는 이 투석전에서 오래지 않아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마른 거야. 그러고는 의기양양해진 형제는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자기들이 거둔 성과의 산물을 보여준 거야. 구렁이가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애들을 야단쳤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루비콘강을 건넌 뒤였던 거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을 뒤로하고는 미신이다 미신이다를 속으로 외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찜찜했지만 애들이 한 일이라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나마 마지막이나 잘 보내준다고. 구렁이를 집 밖에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다고 해. 항상 얘기가 그렇듯 사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집안에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 사기를 당하고 운수업을 크게 하셨던 할아버지네 회사차들이 연이어 사고가 나고 며느리가 다치고 아들이 다치고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한 달 새에 다 일어난 일들이야. 이게 다 터주신이신 구렁이를 격살한 죄라 생각하시고는 이모를 모신 거였는데 무당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왠지 모르게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하신 거였어.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할아버지나 말썽의 장본인인 형제 손자는 아직 무사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그만큼 중재란 뜻도 돼. 차라리 일 저지른 사람이 처음부터 해코지 당하면 의외로 가벼운 벌린 거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주변이 다치기 시작했단 얘기는 이제 너 좆됐다 끝나려면 한참 남았다 온 집안 쥐지칠 때까지 옳게 할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원래 이런 거 크게 칠 때는 일을 만든 사람은 맨 나중이야. 주위에 그 사람과 연관된 가까운 사람이나 재물들부터 빨대 꼽으시고 쪽쪽 빠시거든. 너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등등들이 어떻게 작살 나는지 네 눈으로 보고 충분히 괴로워해라. 넌 보스몹이니깐 네 순서는 맨 마지막이다. 이런 뜻인 건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믿으시는 분들은 밭에 작물 수확하시거나 제초하실 때도 구렁이님 다치실까봐 미리 뱀 기피제 같은 거 뿌려두시거나 하신 후에 작업하셔.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집에서 구렁이 다치게 하면 집안 말아먹을 냔이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주였어. 암튼 할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이실직고 하시고는 이모님 치맛단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혈 좀 수혈해주시면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이모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이건 뭘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열심히 비는 방법밖엔 도리가 없으니 내가 최대한 도울 테니 진심을 다해 빌고 또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 만약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인가 납득할 만한 일이 생길 테니 일단 무조건 빌라 하시고는 먼저 그 죽은 구렁이가 묻힌 곳을 파서 죽은 구렁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셔서는 아들과 함께 삽을 들고 밖으로 쫓아나가셨는데 이모가 할배 뒤통수에 대고 구렁이 사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소리치셨지. 잠시 후에 할배가 사색이 되어서는 그 죽은 구렁이를 가져왔는데 우린 그 죽은 구렁이를 보고서야 그 할배가 왜 그렇게 놀란 얼굴로 들어왔나 알게 되었어. 한 달이나 넘어 전에 죽었다는 구렁이가 방부제에 절려놓은 김부자 시신 마냥 하나도 부패가 되지 않고 방금 죽은 것처럼 말짱했거든. 난 어려서 이해를 못했는데 보아 누나가 설명을 해주어 그때야 알았어. 그리고는 일단 그 구렁이를 보내주기 위해 준비를 했어. 아쉽게도 내가 내 눈으로 본 건 거기까지야. 준비를 하는 동안 뜨기 아저씨는 오늘 많이 늦어질 것 같다며 우리 둥이는 내일 학교 가야 되니 집에 가야지 하면서 날 냉큼 안으시고 차에 강제로 태우셨어. 난 안 돼요를 연발하며 그까짓 학교가 대수냐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재미난 구경거리를 두고 어떻게 집에 가냐며 목소리 높여 외쳐대었지만 나보다는 이모의 꾸지람이 훨씬 무서운 바보뜨기 아재는 내 말은 쿨하게 씹어드셨어. 차 안에서 땡깡도 부려봤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고 난 작전을 바꿔서 그럼 나중에 꼭 얘기해주기 약속을 외쳐보았지만 실실 웃으시기만 하는 거야. 난 그렇게 강제로 우리 어머니께 택배되고 나선 밤잠을 들질 못했어. 사랑하는 이모가 날 잠 못 들게 할 줄이야. 난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모네 집으로 총알같이 달려갔어. 그런데 언제나처럼 이모는 구슬하시면 항상 떡실신해서 4박 5일은 자리 보전하시고 시체놀이 하시는 저질체락답게 누워서 계셨어. 난 애였지만 눈치는 있어서 그런 이모를 조를 수가 없었어. 뜨기 아저씨나 오시면 졸라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개통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날은 아저씨를 볼 수가 없었어. 길이 어긋나 한 이틀을 뜨기에 아저씨를 못 보자 애들다운 산만한 주의력의 소유자인 둥이는 곧 그 일을 잊게 되었지. 그러다 그 일이 다시 생각난 건 다음 곳 구경을 가서 보아 누나를 보면서였어. 난 누나를 보자 그 일이 생각나서는 먼저 달려가 누나한테 앵겼지. 누나, 사랑하는 보아 누나. 오늘은 뽀뽀 필요 없으신가요? 얼마나 쓰시게 싸게 드릴게 하며 귀찮아하던 선불 뽀뽀를 10번쯤 해주고는 이자까지 쳐서 뽀뽀값을 받아내기 시작했어. 난 곧 준비를 하는 동안 누나랑 사람들이 좀 덜 붐비는 곳에 앉아 누나가 해주는 얘기를 들었어. 둥이야, 그때 이렇게 시작되는 얘긴 이랬어. 내가 뜨기에 아저씨랑 집에 가려고 나간 후 정성껏 구렁이 사체를 조심히 모시고는 기도를 했다고 해. 굿을 의뢰한 할아버지는 죽은 구렁이 한테 진심으로 빌고 아들도 다른 집안 식구들도 정성껏 빌었다고 해. 그런 후 죽은 구렁이를 화장시켰다고 하더군. 잔해가 남지 않도록 장작을 많이 사용하여 깨끗이 태워줬다고 해. 그땐 몰랐는데 이 얘기라며 그 생각을 하니 꼼장어가 급 땡기네. 그런데 죽은 구렁이를 화장하는 연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하늘로 안 향하고 옆으로 날아가더래. 바람도 전혀 없었는데 말야.
그 저택이 서울 변두리라 그때만 해도 도심처럼 복잡한 동네가 아니었거든. 어렸던 기억이라 위치가 애매한데 성북 쪽쯤이었을까? 아무튼 그 집 주위에 꽤 울창한 얕은 야산도 있고 그랬는데 연기가 산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렇게 화장을 하고는 계속 굿을 이어나갔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죽도록 빌었다고 하더군. 그때 사고 나서 다친 아들 내외도 오고 했는데 사건을 일으킨 손자들은 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기대했던 좋은 징조는 특별히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다는군.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마당의 조명도 밝히고 했다고 해. 누나가 보기에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여자들의 막 단발마에 비명 지르는 소리도 나고 하더니 구경꾼들이 홍해 갈라지듯 쫙 갈라서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을 누나도 봤는데 거기엔 밖에서 대문을 통해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오고 있었다고 해. 정말 놀랍게도 색깔이나 크기가 죽은 구렁이랑 똑같아 보이는 구렁이 한 마리가 사람이 그리 많이 모여 있는데도 전혀 겁내질 않고 그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기어서 마당으로 들어오더래. 구렁이를 보자 이 할아버지는 혹시 구렁이가 다칠세라 흥분해서는 주위 사람들을 막 몰아 세우시고는 구렁이 앞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말이야.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오면 저리 반가울까 할 정도로 기뻐하며 구렁이 앞에서 비셨대. 구렁이는 한참을 할아버지 앞에 가만히 멈추어 있다가는 다시 스르르 움직여서 비는 할아버지를 타넘어 뒤뜰 쪽으로 기어가더래. 이모랑 할아버지, 가족들 구경꾼들이 우르르 뒤따라갔는데 애들이 터주 구렁이를 돌로 쳐 죽인 곳으로 기어가더니 다시 멈춰서는 따라온 사람들을 뒤돌아보더래. 모인 사람들을 그렇게 쓱 둘러봤는데 꼭 그 모습이 누나가 보기에 흡사 까불고 있어. 애들이 그런 거고 할배가 하도 비니까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 그렇게 뒤를 돌아본 구렁이는 담에 있는 돌틈 사이로 그 긴 몸이 스스로 사라져갔고 덕분에 굿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 이모가 굿 끝내고 집에 떡 실신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는 경황이 없었다고 인사도 하시고 가셨다는데 난 보지를 못했고 그 집의 우환은 그 뒤로 내가 알기론 다시 없었어. 왜 자신하냐 하면 그 집 분들은 아직도 보거든. 그 굿 이후 그 집 사람들은 이모를 숭배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집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모를 잘 매시라는 유언까지 하셨을 정도야. 지금도 명절이나 이럴 땐 말썽쟁이 형제 데리고 꼭 인사 오고 그 집 사람들은 집에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일단 이모한테 쪼르르 달려오는 게 순서가 될 만큼 이모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야. 이모가 귀찮아 죽겠다고 하셔. 그 집 큰 아들인 지금의 회장님은 이모의 권유로 할아버지가 하시던 운수업을 접으시고 아저씨에게 더 잘 맞는 다른 쪽 일을 하셔서 지금은 그때 몇 배로 회사가 번창했지. 나도 자주 배웠었는데 원래 졸업하면 아저씨가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공돌이인 내겐 맞는 업종도 아닌데다 내가 거기 가면 혹시 볼모가 되어 이모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까 가지 않았어. 아마 그 회사 취직했으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과장 이상은 되어 있을 건데 진급은 최대한 고속으로 뽑아주겠다고 하셨었거든. 내가 커서 서울로 올라올 때 제일 궁금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보아 누나였는데 누난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 고딩 때 이미 미국 에어로 가셨다더라. 통화만 했는데 언제 나오시면 뵈어야지.